누가 밥상머리에서 정치 얘기하래? 대놓고 저녁밥 시간에 펼쳐지는 시사톡. 오늘도 대한민국의 뉴스를 경남도민의 시선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유상 김해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지상록 전 창원시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이번 주 금요일이면 설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제1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KBS와의 신년 대담이 있을 것이라는 뉴스가 지난주부터 많았는데요. 어제 녹화를 진행했다고 하고요. 오는 7일, 그러니까 모레 방송 예정이라고 합니다. 방송 예정입니다. 자, 보통 이제 이런 시간이 마련이 되면은 민생 이슈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할까, 이 부분이 좀 주목을 많이 받는데,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도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신년 기자회견 대신에 선택한 녹화 대담을 이제 기다려 봐야 되는데, 이번 대담에서는 집권 3년차 국정 운영 방향도 분명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네. 대통령의 말로서요. 그런데 이제 약속 대담이라는 날선 시각도 있고요. 동아일보 사설을 보면은 KBS와만 대담하는 것은 다수 언론의 다양한 질문을 받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불투명함에 대한 비판도 보수 언론에서도 드러내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보수 언론에서도 사실 그런 말씀도 좀 하셨고, 또 한겨레에도 보면은 뭐 윤 대통령 숨는다고 지지율 오르지 않는다 뭐 이런 말씀도 해주셨거든요. 근데 일단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뭐 지지율에 그렇게 연연하는 스타일은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사실 모든 언론들이 이제 국정 운영에 있어서는 좀 날카로운 비판을 해주시고 이런 부분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지금 언론이 대통령 신년사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뭐 그에 좀 관련 없는 사안, 소위 말하는 우리 김건희 여사 명품백 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뭔가 조금 최소화하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신년사도 신년사지만 지금 이제 총선이 65일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좀 포지티브한 선거 분위기를 이제 조성시켜야 되는데 자꾸 이제 김건희 여사 거론을 사실 오늘 방송 지금 3주 연속으로 지금 김건희 여사 계속 언급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이 저는 좀 문제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민생 같은 게 가장 중요한데 이것을 좀 벗어난 네거티브 이슈만 다뤄준다. 이에 대한 우려를 해서.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사실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잊혀지고 싶다 하셨던 문재인 전 대통령님 이재명 양손 예방이 있었죠. 당대표랑 만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예를 들어가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국민의힘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그 김정순 여사 그 인도 타지마할이나 그 옷감 논란 이거 맞불 붙으면 결국 손해 보는 건 저는 국민이다. 그래서 제발 이거 좀 정쟁 그만두고 좀 뭔가 포지티브하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의견을 저는 드립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항상 이제 우리 존경하는 김상훈님께서 이제 김정숙 여사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얘기를 하시는데 거의 지금 방송을 저희가 3개월 동안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질문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항상 이렇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김정숙 여사를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정말로 이제 하실 말씀이 그거밖에 없으신가라는 생각도 함께 들었고요. 아까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를 지금 계속해서 거론이 된다고 하는데 거론되는 이유가 매듭을 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개월 넘도록 김건희 여사가 명품 수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방구도 없다는 점,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끝나지 않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의원님 혹시 신년 인사에서 역대 대통령 중에서 이걸 생방송이 아닌 녹화 담화로 하시는 분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뭐 생방송이 아니다 하더라도 충분히 녹화 방송으로서도 충분히 본인의 뭐 의지라든지 말씀하시고 싶은 부분들을 충분히 저는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물론 그것이 뭐 생방송이면 더 좋겠지만은 또 생방송이 주는 뭐 악영향도 저는 사실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국민들에게 어떤 부분을 더 전달하고 싶은지에 대한 의지라고 좀 봐주시면 그러면 좋겠다. 녹화 자체는 처음인 겁니까? 네, 일단은 녹화 자체가 처음이고 녹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대통령께서 이제 국민에 대한 예의가 너무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본인의 의지대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시면서 5,300억 들여서 소통만을 위해서 용산으로 자리를 옮기셨거든요. 이렇게 국민과 소통을 강조하신 윤석열 대통령께서 왜 그 녹화 담화는 생방송에 녹화로 하나 이런 의문과 함께 의원님께서 이제 본인의 의지대로 되지 않는 생방송을 한다면 본인의 의지대로 안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국민 담화는요 본인의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대통령께서는 답변할 의무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예상 질문도 받지 않는다고 해요. 이것은 정말로 본인의 입맛에 맞는 질문만 나는 답변하겠다. 이거밖에 안 되는 그것은 거죠. 이제 약간 확대 해석된 입장인 것 같고 이제 제 말의 논지를 조금 이제 잘못 이해하신 것 같고요. 네, 지금은 김유성 의원입니다. 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대통령의 대담은 아시다시피 뭐 안보, 경제, 사회 뭐 이런 전반적인 국정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어야 되는데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그런 것을 제하고 김건희 여사 백에 대해서만 지금 계속 언론도 그렇고 관심을 가지니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지 다른 부분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우려가 드는 것 짧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런 우려가 가는 것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께서 경제와 안보보다는 본인 부인의 그 백에 더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질문밖에 나오지 않을 것이 아닌가라는 답변으로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제 뭐 총선도 2달 정도 앞으로 다가왔고 그리고 무엇보다 설 연휴가 앞에 있는데 사실 이런 얘기로 쭉 이끌고 가면은 저희가 1시간, 2시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나 좀 안타까운 상황일 것 같고 다룰 아이템이 많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대담 이후에 또 한번 나눠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총선 관련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지역구 공천 신청을 마감하고 본격적인 공천 전쟁을 알렸습니다. 자, 이 가운데 윤석열 정부와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이 영남, 서울, 강남, 한강 벨트에 대거 나서면서 현 정부 출신 인사들이 당선 가능성 있는 아무래도 이제 보수 텃밭이라고 불릴 수 있는 강점 있는 지역에 몰린다. 큰 양지에 몰린다. 가능성이 큰 양지에 몰린다. 이런 비판이 있는데 대통령은 누구도 특혜받지 않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을 당에 누차 당부한 바 있다. 제1호 당원이기 때문에 또 이런 뜻을 전한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성원님께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대통령이 당의 공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입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저는 있습니다. 기본적인 좀 국민의힘 입장으로 제 질문을 드렸었는데 네네. 그러니까 일단은 대통령이 당의 공천에 관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죠. 본인이 뭐 대통령실은 대통령은 누구도 특혜를 받지 않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으로 공천을 당에 당부한 바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당무 개입이다 이렇게 당무 개입이죠. 물어보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언론에서 대통령한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이것은 제 권한 밖의 일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지. 본인이 이렇게 구구절절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되게 잘못된 답변이다. 그러니까 투명한 시스템 공천을 하라 이렇게 지시하는 것도 자기 본인의 역할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본인과의 그 직무와는 관련이 없는 일이다라고 말을 하는 게 맞지. 본인이 여기서 가타부타 어떻고 저떻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또 이제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이 아무래도 뭐 보수 텃밭 그리고 당선 가능성이 높은 뭐 양지에 좀 많이 몰리다 보니까 이런 지적은 또 충분히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유성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이와 관련해서는 뭐 대통령실도 말씀 주셨다시피 뭐 이례적으로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했는데 사실 이것은 그만큼 또 언론에서도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좀 되지 않으셨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워딩만 봤을 때는 직접적인 개입이라고는 하기는 좀 애매하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리고 사실 뭐 저희가 깨놓고 얘기를 해서 정권 초기 대통령하고 국정 운영 호흡 맞추기 위해서는 친정부 성향 인사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대통령이 직접 하라 이런 얘기는 안 하지만은 어느 정권도 다 그랬습니다. 근데 유독 이번 정권에서는 좀 그런 것들이 너무 좀 심하고 마치 이런 것들을 좀 침소봉대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사실 지난 국회 뭐 예결위 상황만 보더라도 우리가 좀 민주당이 뭐 소위 말하는 좀 횡포가 좀 심했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있어서 저희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스템 공천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하겠다라는 의지가 강하다고 좀 볼 수 있고요. 사실 나중에 말씀드릴 내용이지만 뭐 김경률 비대위원 상황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어서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히려 또 똑같은 지적, 야당의 지적을 받을 수도 있겠는데 왜냐하면 불출마를 갑자기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사실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황이 이렇게 되면은 또 대통령이 그렇게 개입을 해가지고 이런 거 아니냐고 사실 억지 부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뭐 한 말씀.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좀 불편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던 비대위원이 그렇죠. 지난번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싸움이 일어났을 때 김상원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국민의힘에 지금 핫하다, 뭐 좋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기세 좋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찬을 한번 가지더니 쏙 조용해졌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기세 좋게 어깨동무하고 마포오른 김경률이 있습니다라면서 큰 소리 쳤다가
김경률 비대위원은 오찬 이후에 자기가 그냥 불출마하겠다고 했고 그게 기점이었어요. 네, 그 불출마 이후에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뭐 큰 말 한마디 없습니다. 본인은 본인의 갈 길을 가겠다 해놓고 본인이 그렇게 챙겼던 김경률 비대위원장이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아무런 말 한마디가 없어요. 물론 오늘 기사를 보니까 아쉽게 생각하지만 본인의 확고한 결정이라 존중하기로 했고 대통령실 요구에 순응한 거 아니냐 불출마가 그렇죠. 너무 이것은 비겁한 잘못된 해석이다라고 선을 긋긴 했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김윤성 것은 의원? 대통령실에서의 뭐 공식적인 제안이라든지 뭐 압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사실 전혀 없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히려 있었다면은 그런 것들을 오히려 더 안 받아들이셨겠죠. 더 저는 치고 나가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불출마 선언할 때도 당이나 그 어떤 분들하고 뭐 사전 논의 이런 것들은 저는 없었다 이렇게 좀 말씀. 단순히 그냥 개인적인 선택이다. 그런 입장이고 사실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자신의 주관이 저는 좀 확고한 분이고 그리고 불출마 결정은 이제 당의 지금 비대위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사천 논란 그다음에 뭐 총선 승리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 때문에 본인이 좀 대승적인 결단에서 저는 이렇게 결단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지상록 싶습니다. 전 의원 말씀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대승적인 결단을 했다고 하지만 정치에 있어서 이제 출마 불출마에 대한 이유는 물론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들이 작용하기 마련입니다. 이건 본인의 그냥 단순한 의지라고 보기에는 일련의 사태들이 그것을 너무 의심스럽게 보일 수밖에 없다. 김경률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품백수수 이야기를 했고 그것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싸웠고 그 이후 오찬을 가진 다음에 김경률 비대위원장이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보면 제가 봤을 때 역시나 국민의힘에서는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김건희의 김자도 꺼내면 안 되고 명품백의 명자도 꺼내면 안 된다. 김건희는 성역이고 불문율이다. 이 공식이 맞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상황은 공청 자범을 이제 사전에 지금 차단하는 저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 주신 부분하고는 좀 상이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우리 지역으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뭐 정부 여당 물론 뭐 대한민국 일입니다만 좀 중앙적인 측면을 접근해봤다면 경남으로 들어와 보겠습니다. 16개 선거구가 저희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데 경남 지역구 공천 신청자 접수를 마친 결과 국민의힘 이야기입니다. 모두 75명이 신청했다고 하는데 공천 신청자 명단을 보니까 75명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73명만 있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두 곳은 뭐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뭐 히든 카드인가? 아니면 따로 뭐 전략 공천 장가? 여러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2명 없는 건 어떻게 보면 되는 겁니까? 김윤성 의원? 사실 뭐 최근 국민의힘 공관위 회의 결과에 상당히 관심이 좀 저는 뜨거운 걸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뭐 경남 영남권 정말 좀 관심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이번 선거에 좀 상당히 좀 희망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사실 비판보다 더 무서운 게 무관심이거든요. 근데 관심은 불러일으키고 있으니까. 관심을 좀 불러일으키고 있고 뭐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뭐 제3지대나 민주당 공천 관련은 사실 언론에서 지금 많이 다루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입증해 주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언급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안철수 우리 의원님의 화법을 좀 따르자면은 이 2명의 비공개 신청자가 뭐 그런 분일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모호한 답변을 주시네요. 다만 이제 지역민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으로 결과가 도출될 것이다. 이 부분은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좀 거둘 말씀이 있으십니까? 네, 저도 이 두 분을 좀 찾기 위해서 저희 민주당의 이제 공관위원들한테 좀 전화를 몇 번 돌려봤는데 아무래도 타당의 일이다 보니까 잘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알아보기도 힘든 상황이고. 근데 이제 뭐 두 곳이라고 하는데 16개 지역구 중에 솔직히 한 10개 정도는 거의 국민의힘의 공천이 곧 당선이다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뭐 두 곳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이든 간에 이제 경남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의 전략적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대구 그리고 부산 경남에 이미 이제 용산 출신의 이제 후보자들이 20명이 등록이 후보자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 중에서 과연 어느 분들이 공천을 받는지를 보는 것이 이제 윤석열 라인의 전략 공천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뭐 더욱더 이제 윤곽이 드러나고 나면 또 세부적인 분석도 가능할 텐데 이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되는 것은 사실 이런 여야의 대결 그리고 국민들에게 뭐 심판을 받든 평가를 받든 이 대결을 앞두고 경기 룰이 정해져야 되는데 이 부분이 사실 정해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자, 이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준연동형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21대 총선하고 똑같이 가는 거다. 지상욱 전 의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똑같이 가는 거죠. 똑같이 가는 네, 거다. 똑같이 가는 걸로 이제 민주당에서는 정했습니다. 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계속 병립형 회기, 그러니까 네. 고수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의 지금 이 선거구제에 대한 발언. 사실 뭐 입장을 말씀드리자면은 예. 준영동형을 통해서 뭐 비례 정당을 뭐 준비하고 저 이런 거 뭐 다 좋다고 봅니다. 뭐 당의 입장에 따라서. 예, 근데 사실 지금 민주당은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만이 아니라 민주당의 사실 모든 권한들이 지금 당 대표에서 지금 다 나오고 있거든요. 아, 그 전에 지도부가 또 이름을 했었는데 당 대표가 밝혔으니까. 예. 그리고 뭐 모든 내용들이 지금 보면은 한 명이 모든 것들을 다 권한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사실 뭐 지금 보면은 친명계 위주의 공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비명계라든지 뭐 친문계 인사들 뭐 이렇게 뒷전으로 가고 아니면 아예 탈당을 유도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예. 이때까지는 민주당에서 볼 수 없었던 문제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과연 지금 민주당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번 총선을 치르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답답하기도 하고 예. 우리가 페어플레이 해야 되는 입장에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이해도 되지 않고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가 그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 처음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연동형 비례로 가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왜 그렇게 이제 불만인지 잘 모르겠는데 결국은 이제 연동형으로 비례제로 갔을 때 국민의힘에게 좀 더 불리한 이제 병립형으로 가야만 기존의 선거제로 가야만 본인들이 한 석이라도 더 가질 수 있는 조건에서 예. 민주당이 그걸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투정 부리는 것밖에 안 보이고요. 지금 이 상황들이. 예. 그리고 뭐 당대표가 마음대로 한다고 하셨는데 당대표는 당원들에게 투표를 받은 당의 대표입니다. 당대표가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가지는 건 당연하고 그리고 이것은 지도부가 일임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당대표가 자기 그 방향에 따라서 당을 운영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쉽습니다만 오늘 좀 이야기가 계속 잘 오고 갔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일단 저희는 전화 말씀 듣고 와서 돌아오겠습니다. 네, 월요일 뉴스테이블 김유상, 김혜시 의원, 지상록 전 창원시 의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원래 끝내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거의 한 3주째인가요? 계속 미뤄둔 예비 아이템이 있어서 네. 오늘만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저희가 시간을 극적으로 할애를 했습니다. 그 전에 김유상 의원께서 조금 곁들일 말씀이 있다고 앞서 그 선거제 관련해서요. 어떤 겁니까? 아까 이제 준연동형 이제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준연동형은 어떻게 보면 표를 받은 만큼 정당하게 가져가는 제도가 아니라 어떻게든 좀 한 자리 더 가져오게 만든 제도거든요. 그래서 병립형으로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위성정당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제도보다는 국민들이 원하는 병립형으로 가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정리하겠고요. 물론 이제 60일 남았는데 이제서야 또 선거 룰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조금 더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쯤 되면 선거 룰보다는 당연히 이제 이후에 나올 뭐 후보들의 공약, 무엇보다 뭐 당의 공약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질 텐데 동시에 양당이 관심을 기울인 게 있었습니다. 저출산, 저출생 이 키워드들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뭐 민주당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네. 예. 일단 뭐 민주당의 정책들도 보면 이제 현금성 정책들이 많습니다. 이길 나면 1억 원 주겠다라는 정책들. 뭐 국민의힘과 지금 민주당의 정책이 크게 뭐 다를 바는 없는데요. 저는 이제 실제로 아기를 키우는 새내기 아빠의 입장으로서는 뭐 제가 민주당이지만 민주당의 정책도 크게 마음에 들지 않고. 그러니까 현실을 뭔가 직시한 그런 현실과는 좀 거리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과연 그 1억을 어떻게 줄 것인가, 소급 적용을 해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리고 뭐 분할해서 줄 것인가, 어떻게 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좀 더 세밀화가 돼야 되고 지금 전세자금 대출이 뭐 대안대출을 1%로 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들이 너무 어려운 게 많습니다. 우리가 쉽게 정책이 있으면 쉽게 이걸 찾아서 우리가 쓸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어려운 정책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처음에 발표하신 내용들을 보면 저출산 정책인지 이것이 부동산 정책인지 아니 또는 부자 감세 정책인지라는 의문이 가는 것들이 몇 개 있었는데 처음에 5억 원을 증여세를 내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공약을 하셨다. 결국은 3억 원으로 낮췄는데 제 주변에는 5억을 증여받을 만한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찾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결국은 부자들만 증여세 많이 내야 될 부자들만 이렇게 좋게 해주는 정책들로밖에 안 보이고 그리고 뭐 주택 정책 같은 경우도 뭐 9억 원 이상은 뭐
대출 1% 이렇게 해주겠다는데 저희 경남 같은 경우는 9억 원대 아파트 찾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사실상 없다고 봐야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지방과는 대출할 때 기준을 살펴봤을 때 맞습니다. 지방과에 너무 동떨어진 이러한 정책들이 뭐 실제적인 아기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한 번 더 가슴을 아프게 하는 정책들이죠. 특히나 뭐 청년 정치인의 말씀이니까 아무래도 소구되는 대목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김유성 의원 어떻습니까? 일단 공약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조금 더 저희가 이제 논의를 해봐야 될 문제일 것 같고 토론도 해봐야 될 문제일 것 같고요. 이 이제 정책이라는 것이 경남에만 이제 집중된 정책은 아니고 공약이 아니라 전체 이제 공약을 다루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공약 이행을 위한 이제 예산 재원 규모만 따져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한 3조 안팎 으로 이렇게 추산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재정을 투입을 하려고 하면 28조 원 정도 듭니다. 예, 이렇기 때문에 저출산 정책을 이제 펴기 위해 가지고 많은 이게 재정을 투입하게 되면은 그 상당한 이제 재정 부담이 또 야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실현 가능한 정책들 뭔가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한다고 가면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부담이 너무 큰 이런 정책들이 지금 너무 많다. 그래서 이 천문학적인 예산이 드는 이런 것들을 방안들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사실 이런 의문도 있습니다. 양당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 아니겠습니까? 총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가 지금 정확히 이제 청년 이제 정책을 저출산 문제를 여러 가지 다루면서 작년 기준으로 20만 명 아기가 태어났는데 매월 200만 원씩 주면 총 6조 정도가 됩니다. 6조 되는데 김유성 의원님께서 어떻게 28조라는 계산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28조가 너무 천문학적인 예산이라고 하셨는데 지난번 대한민국이 예수 펑크가 세금 펑크가 난 것 중에 법인세 1% 낮춘 것 때문에 총 16조가 펑크가 났습니다. 이것만 조금 잘 해도 저희 지금 새내기 아빠들, 새내기 부모들이 훨씬 더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거를 좀 늦게 꺼낸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아예 이 주제만으로 한번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유성 김해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지상록 전 창원시 의원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